안녕하세요. 최학송님의 가난한 아내 소개해드립니다. 소설가 최학송님은 1901년 함경북도 성진에서 태어났습니다. 호는 서해입니다. 그래서 최서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각지를 떠돌며 품팔이, 나무장수, 두부장수 등 밑바닥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한 체험이 바로 그의 문학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1924년 조선문단에 고국을 발표함으로써 등단했습니다. 이어 탈출기, 기아와 사륙으로 신경향파 문학의 기수가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그의 대표작인 탈출기는 살 길을 찾아 간도로 이주한 가난한 한 집안의 눈물겨운 참상을 그린 작품으로서 신경향파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히고 있죠. 그의 작품들은 모두 가난과 고통의 참상을 간결하고 직설적인 문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학송님의 작품 가난한 아내 만나보시죠. 가난한 아내, 최학송. 이렇게 우선이가 늦어가는 봄부터 이른 여름까지 있는 때에 그만 남이라는 생각은 피차에 없어지고 한 집 식구처럼 생각했다. 한쪽으로 이러하는 때에 한쪽으로 오빠의 병은 점점 무거워져서 언제 두 사람 사이에 친구 이상의 정을 속삭여 볼 만한 여유가 없었다. 눈과 눈이 마주쳐서 우선에 흐려져가는 눈을 볼 때 정숙의 눈도 흐려지지 않은 바는 아니건만 혹 무슨 장난 끝에 우선의 억센 손이 겨우 21살을 더한 시골 처녀인 정숙의 손목을 잡을 때 정숙의 가슴은 울렁거리지 않는 바는 아니건만 그 이상에 더 올라가기에는 오빠의 병과 어머니의 감시가 허락지 않았다. 우선의 이때 회상담 가운데는 그때 내 가슴은 퍽도 울렁거리더니 하는 구절이 반드시 나왔다. 그것이 그해 5월 초승 어떤 고요한 밤이었다. 2, 3일 전부터 몹시 복귀여서 명이 경각에 있다고 하던 오빠가 저녁편부터 좀 정신을 차렸는지라 모여들었던 이웃 사람들은 헤어지고 가슴을 치던 어머니는 저녁 뒤에 되침을 베고 잠들고 우선이는 약을 지으러 가고 정숙이는 컴컴한 마루에서 숯불에 미움을 쑤는데 야, 정숙이 거기 있냐? 하는 오빠의 소리가 꿈속에 들리는 모기 소리같이 울렸다. 네, 여기 있어 오빠. 정숙이는 미음을 젓던 숟가락을 냄비 뚜껑 위에 놓고 오빠의 방문을 열었다. 뭘 하니? 바쁘냐? 희미한 램프 속에 헬쓱하게 누웠던 오빠는 들어와 앉으라는 듯이 눈을 굴려 방바닥을 보았다. 아니, 어째 그래요? 정숙이는 오빠의 곁에 앉았다. 이때 정숙의 가슴은 공연히 두근두근하였다. 오빠가 금방 돌아가실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무거운 짐이 잔등을 누르는 것 같기도 해서 어머니를 부르고도 싶었다. 너한테 내가 할 말이 있다. 대답 없는 정숙의 눈에는 의심이 잠뿍 괴었다. 나는 너보고 강권이 아니오. 또 저 김우선과도 무슨 말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생각이 어떤지 김우선 군만한 청년이 쉽지 않으리라. 오빠는 어려운 말처럼 뒤를 끌었다. 정숙이는 그 말의 뜻을 대강 알아들었다. 정숙의 가슴은 울렁거렸다. 두 뺨은 붉어졌다. 왜 부끄러우냐? 너도 이제는 나이 21에 그만한 생각을 할 때가 아니냐? 암만 해도 내 병은 싱그럽지 않다. 어머니는 큰 사위가 있고 또 땅마직이나 있으니 그럭저럭 노년은 보내겠지만 네 일이 딱하다. 사람을 못 만나면 한평생 고생이니라. 너도 알듯이 나도 얼마나 고생을 하다가 그놈의 이혼인지 한 뒤에도 오늘날까지 그 영향을 받지만
그래, 어떠냐? 네 의견을 들어봐서 우선군에게 말을 붙여보게. 낸드라우? 오빠의 말에 이렇게 한마디 대답을 한 정숙이는 그만 울었다. 오빠의 기운 없는 팔에 머리를 박고 울었다. 어쩐지 슬펐다. 지금 금시로 시집이나 가는 듯이 오빠와 영영 떠나는 듯도 하고 우선이가 등 뒤에나 섰는 듯이 부끄럽기도 하여 허성허성하고 끈짓끈짓한 마음과 흐르는 눈물을 금할 수 없었다. 정숙 씨, 어디 가셨소? 저 미음이 넘칩니다. 문 밖에서 나는 소리는 김우선의 태수 없는 쾌활한 소리. 울던 정숙이는 얼른 일어서서 낯을 가리면서 밖으로 나왔다. 미음을 걸러가지고 오빠의 방으로 들어갈 때 정숙이는 낯을 들지 못하였다. 손이 부르르 떨려서 미음 대접을 떨어뜨릴 뻔하였다. 여보게, 우선이, 나는 저 정숙이 때문에 큰일일세. 저게 이때까지 어리광으로 길린 갠데 무지막지한 산골로 보내자면 그래도 아깝고 내 친한 친구에게 주선을 하자면 바느질이나 음식질은 자신이 있지만 학식이 없으니 친구에게 미안한 일이야. 미음을 들여간 뒤 마루에 앉은 정숙이는 창을 격하여 오빠의 이야기를 들었다. 버려두게나 아무데나 자기 마음 캥기는 대로 갈 테지. 우선이는 돌바늘로 부대를 호는 듯이 숭덩숭덩 기탄 없이 말하였다. 그게 문제란 말일세. 내가 자기 자유를 맡겠나마는 좀 똑똑해서 서울 공부나 한 놈은 나도 그렇지만 신사에 짝되는 숙녀, 소위 신여성을 구하지 저따위 것 보기나 하겠나. 그래도 저것은 눈이 높아서 혼자 애를 태우다가 잘못 떨어질 것 같아서 말일세. 저거 소학교도 똑바로 못 마친 일을 생각하면 아휴. 오빠의 소리는 떨렸다. 참말 문제거릴세. 자네 어디 좀 소개해보게. 내가 죽은 뒤라도 내 누이가 웬만만 하면 자네 의향을 들어보겠네마는 그거 갖다가 자네에게는 짐이 되겠으니. 정숙이는 이 이상 더 듣지 못하였다. 또 슬펐다. 이번에는 자기 신세가 기구하다는 고적한 느낌도 없지 않았다. 정숙이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세웠다. 그녀는 비로소 자기라는 것을 찾은 듯이 생각하였다. 그저 오빠 이상은 더 생각지 못한 우선이를 남편이라는 표준으로도 생각하여 보았다. 우선이가 그리운 듯 하면서도 자기는 거기 따라갈 것 같지 않았다. 정숙이는 이튿날부터 우선이를 바로 보지 못하였다. 우선의 자취소리나 목소리가 들리면 공연히 가슴이 흔들렸다. 우선의 낯은 차마 볼 수 없었다. 어제까지 그 앞에서 장난까지 치던 자기가 왜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변하였는지 정숙이 스스로도 이상하였다. 그렇게 우선의 눈에 뜨일까 겁나고 우선의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울렁거리면서도 그 소리가 그리웠고 우선이가 보고 싶었다. 어떤 때는 문틈으로 우선이를 엿보았고 어떤 때는 우선이를 부르고 싶었으며 어떤 때는 우선에게서 자기도 모를 무슨 소리를 듣고 싶었다. 우선의 진지도 정성껏 더웁게 두었다가 드렸고 이때 누가 우선의 이야기를 하면 자기 뱃속이나 들여다보고 하는 소리 같아서 정숙이는 공연히 근질근질하였다. 그러지 않으리라 하면 할수록 낯이 후끈거렸다. 그 뒤 일주일이 될락말락하여서 정숙이의 오빠는 더 별 유언 없이 명객길을 밟았다. 오빠를 장례 지낸 이튿날 우선이는 오빠의 무덤에 가서 가네, 나는 가네 하고는 서울로 떠났다. 정숙이와 우선이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작별하였다.
쑥스러운 정숙이는 우선의 전송을 마당에서 하였다. 우선이는 집 앞 고개를 넘으면서 연해 정숙이를 돌아보았다. 우선의 그림자가 쓰러질 때 정숙이는 맨발로 뒷산에 올라가서 오빠의 무덤으로 갔다. 정숙이는 울었다. 처량한 울음소리가 이른 여름 아련한 공기 속에 흘러서 마을로 내려올 때 저 가시네가 또 지 오래비를 생각하고 우네 하고 사람들은 말하였다. 정숙의 서러움은 오빠를 생각하는 서러움만이 아니었다. 말 없는 속에 정이 들어서 말 없는 속에 그리다가 말 없는 속에서 작별한 김우선을 생각하는 서러움도 컸다. 오빠가 황천으로 돌아간 뒤에 그마저 머나먼 한양으로 후루리 떠나니 무엇라 할 수 없이 서러움이 복받쳤다. 이때 이 눈물은 순전히 이성을 이별하였다는 애틋한 정서로서 나온 것이 아니요. 다만 아직도 순진한 처녀의 가슴에 복받치는 우정으로서의 눈물이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이때부터 정숙의 가슴에 이성을 그리는 서러움이 움트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었다. 우선이와 정숙의 사이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100년 살자 하는 굳은 언약이 성립된 것은 이렇게 우선이가 서울로 온 뒤이다. 그것은 그 뒤에 새로운 변동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 둘이 만나서 지내는 사이에 끌리던 정이 오빠의 마지막 암시에 부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다가 한번 갈린 뒤로 그리워졌고 그리워짐을 따라서 남북 700여리 사이에 홍한왕래가 자주 있게 되었다. 그들의 편지는 대개 3기로 나눌 수 있으니 처음은 피차간 자기의 처지와 서러움을 호소하는 감상적 문구였고 둘째 기에는 좀 더 나아가서 서로 기구한 처지를 위로하는 동정의 문구였고 셋째 기에 들어서는 같은 병자가 이웃을 같이 한다는 격으로 서로 의지한다는 정이 농후해졌다. 이 정서가 농후해져 가는 때부터 두 사람 사이에 가고 오는 편지는 보통 편지의 정도를 떠나 정찰이 되었다. 신식말로 소위 러브레터가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부터 정숙이에게는 새로운 고통이 생겼다. 오빠가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는 정숙이를 어떤 부자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였다. 어머니의 생각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망령이 아니었다. 큰 사위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은 구차하게 살고 반마직이나 있다고 해봤자 그까짓 것으로는 늙음악 살림이 글렀으니 하나 남은 막내딸이나 부잣집에 시집을 보내 어서 의지할까 하는 생각으로 하는 줄을 정숙이도 번연히 알았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꼭 어머니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옳겠지만 서울에 있는 김우선을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정조관념이 굳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 자기의 지난 정이나 오빠의 유언이 생각나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 정조관념이 크지 않은 바도 아니요. 자기의 지난 정이나 오빠의 유언이 생각나지 않은 바도 아니로돼 그보다도 더한 힘이 정숙의 가슴에 박혀서 김우선을 그리게 되었다. 어째서 그런지 그것이 무슨 힘인지 정숙이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이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돈도 명망도 지위도 용모도 없는 거지. 어떤 때 정숙이는 이렇게 쌀쌀한 생각을 못하는 바가 아니로돼 그것은 한순간 어쩐지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 사람에게 일생을 바치고 싶었다. 하늘을 주어도 그 사람만 못하고 땅을 주어도 그 사람만 못할 것 같았다. 야, 정숙아, 그러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응? 너도 네 몸 편할 도리를 해야지 그 사람을 쫓아가면 못하냐. 우선이는 생각지 말고 부잣집 아들에게 시집가라고 어머니는 이렇게 달래었다. 왜? 그 사람이 어때서요? 우선이를 나무라면 정숙이는 공연히 분하고 뼈가 저렸다.
타도 타관에 돌아댕기는 놈을 네가 믿을래? 그래도 나는 믿어져요. 글쎄, 그게 다 젊은 때니 그렇지만 서울이 그게 어떤 데냐? 장안천지에 너 같은 게 없을라더냐? 너보다도 더한 가신에 쎄버렸단다. 왜 그놈이 가만히 있겠냐? 어머니는 무슨 진리나 가르치는 듯이 순순하게 타이르다가 담배를 떨면서 그러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네 몸 편하고 네 어미 편하고 네 오래비가 무얼 알아서 너보고 그놈을 따라가라 했단 말이냐. 나는 죽어도 싫어요. 뭐 어째? 그래 굶어 죽고 싶으냐? 죽어도 나 죽지. 어머니는 그래서 부자가 못 됐소? 이년아, 야 이 찢어 죽이려나? 무엇이 어쩌고 어째? 이년 벌건 놈을 쫓아가서 못하냐? 아이고. 어머니는 분이 머리끝까지 올라서 펄펄 뛰다가도 엉엉 통곡을 친다. 가슴을 치면서 우는 늙은 어머니의 신세를 생각하면 정숙의 가슴은 바늘쌈이 든 것처럼 저렸다.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면 앞겨울에 나가서 빠지고도 싶고 서울로 올라가고도 싶었으나 삶에 대한 굳센 애착과 20여 년이나 그의 머리에 박힌 인습은 그더러 그처럼 쉽게 죽음의 길이나 도망의 길을 취하라고 허락지 않았다. 이렇게 날이 가고 달이 가는 사이에 정숙의 머릿속에 혼란해가는 생각은 그의 혈관에 흐르는 피를 한 방울 두 방울씩 줄이었다.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마저 지나가고 겨울이 다다른 때에 포동포동하던 정숙의 뺨은 이 빠진 늙은이처럼 쑥 빠지고 윤기 있던 머리는 차츰 거칠어지며 시각은 흐리었다. 어머니의 쪼임도 쪼임이려니와 저 집 큰애기는 서울 난군을 생각하고 밤낮 운다네 하고 이웃집 여편네들이 입을 비죽거리는 것은 차마 들을 수 없었다. 그만하고만 말았으면 또 괜찮으련마는 그것도 그놈이지 그놈도 거지라는데 저 미친 계집애가 무엇을 먹겠다고 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이까지 모욕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 열변 분한 동시에 자기의 한 몸으로 말미암아 김우선에게까지 욕을 먹이거니 생각하면 우선에게 죄송하고 미안한 생각에 없는 살점이 더욱 빠졌다. 이렇게 괴로운 가운데서도 그에게 힘을 주고 위안을 주는 것은 우선의 글이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든든하고 기쁘도소이다. 이렇게 외로운 신세로 만난을 겪건만은 이 천지에는 나를 믿어주고 사랑하는 이가 있거니 생각을 하니 어떻게나 든든하고 기쁜지 알 수 없소이다. 이러한 글을 받으면 그녀의 마음은 든든하고 기뻐서 무슨 희망의 금시로 보이는 것 같았다. 나는 모든 것이 신비롭고 죄송하고 감격할 뿐이로소이다. 내가 방랑과 곤궁으로서 모든 인간성을 잃어버린 내가 어찌 깨끗한 처녀의 숫사랑을 받을 줄 꿈이나 꾸었사오리까. 나는 당신에게 대해서 죄송한 동시에 모든 것이 신비롭고 감격할 따름 위에다. 이러한 글을 받으면 그녀가 도리어 모든 것이 죄송하고 신비롭고 감격할 뿐이었다. 서울같이 훌륭한 곳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를 위하여서는 죽음이라도 사양치 않을 것 같았다. 그녀는 어떤 때는 이전에 배우던 소학교 교과서도 펼쳐보았다. 우선이는 훌륭한 여자친구들도 있을 터이니 그네들은 모두 학식이 있는 이들이라 내가 바보인 줄 알면 우선이를 얼마나 흉보랴 하는 일념에서 나온 정이었다. 이처럼 그녀의 머리에는 서울의 동경이 크고 우선이의 생각이 간절하였다. 보고 싶은 말이야 어찌 일일이 다 하겠소이까. 내가 못 가면 당신이나 올라오도록 하려고 애를 쓰나 그도 저도 안 되고 맙니다. 이렇게 그도 저도 안 되고 마는 때마다
내 가슴은 찢깁니다. 당신이 과연 나를 위하여 꽃다운 청춘을 시골 구석에서 보내게 되나 생각하면 내 어깨에는 돼지된 쇳덩어리가 내려지는 것 같소이다. 나는 이미 고생살이에 떨어진 팔자니 괜찮지만 당신은 무슨 죄로 나 때문에 애를 태우리이까? 언제나 우리도 가정을 이루어 보으리까? 이 사회 제도 아래에 내 처지로서는 그것이 한 공상 같은 뿐이외다. 그렇게 공상같이 생각되는 때면 연애도 자본의 압박을 당하는가 하면 이 주먹은 부르르 떨립니다. 당신의 괴로움을 나는 다 알고 있소이다. 옛날 사람들은 괴로움의 반항을 소극적으로 죽음에서 찾아 싸우나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적극적이 되어야 하겠소이다. 자기라는 것을 굳게 알게 된 우리는 죽을 땅에 들어갔더라도 삶의 애착을 가지고 살 터를 우리 손으로 장만해야 되겠소이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만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우리와 처지를 같이 한 사람들의 행복도 위하여 살아야 하겠소이다. 오, 사랑하는 이여, 저 푸른 하늘에 저 빛난 태양을 저버리지 마소서. 정숙의 지식으로는 해석지 못할 문구가 없지 않았으나 하여간 이러한 편지에서 정숙이가 어떠한 암시와 힘을 받게 된 것은 사실이었다.